중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비용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생산 전략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플 입장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플은 탈중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역대급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 주식 자산 비중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종목은 애플인데요. 요즘 3분기 실적 앞에 빅테크 주가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걸 보면은 다음에는 혹시 애플 차례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이 송출되는 그 시점에는 3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됐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실적이 하락해도 실적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황도 경제도 다 좋은 상황 속에서 혼자만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세계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요. 원래 경기 침체가 들이온 시점에는 회사 실적은 더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거든요. 회사 실적은 이렇게 경기 변동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변동은 말 그대로 변동이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너무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변동성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사전 녹화 방송이니까 지금은 이미 애플 실적이 나왔을 테죠.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이폰 판매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예측치에 좀 반영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적은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아이폰 14 판매가 부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는 축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 예측은 50% 확률로 맞고 그리고 50% 확률로 틀리겠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아이폰 14 시리즈가 애플의 성장 사이클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주가는 그나마 본전은 지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와도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 이런 거는 요즘에 기대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보셨나요? 보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되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실적이 꽤 잘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건지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구글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 구글 3분기 실적은 이미 좀 나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바지만 구글 주가가 또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이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조마조마한 주주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실적은 출렁일 수 있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경기가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그 경기가 오르는 진폭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오르내리는 진폭보다 기업 실적의 진폭이 더 크고요.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 오르내리는 진폭보다 기업 주가가 오르내리는 진폭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는 이해하시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웬만한 주가 변동에는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거 가끔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심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심장이 정말 철렁합니다. 애플이 만약 3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해서 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6% 그 이상 폭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영상이 송출되는 지금 애플 실적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아니면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꽤 자연스러운 거라서 너무 여기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어요, 지금. 애플의 주주이자 그리고 애플 제품의 소비자로서 이 인플레이션을 고객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양가의 감정이 드는데요. 애플이 최근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중에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뮤직과 애플 TV 플러스의 요금 인상이에요.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과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이용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올렸고요. 이게 곧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애플의 스트리밍 사업의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애플 TV가 요금 인상하는 거는 2019년 출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이번 인상에서도 애플 TV의 월 요금은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이런 곳보다는 좀
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내년에 내놓을 그 광고 포함한 저가 요금제와는 가격이 같습니다. 애플 TV가 아직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는 보지만 하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이게 적절한 가격인가 라고 하는 좀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애플은 프리미엄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애플이 프리미엄급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 프리미엄이 적게 팔아도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거겠죠. 이런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이 끝나누기라고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프리미엄 모델의 디자인 성능 개선에 너무 집중을 해서 기본형과 급을 확 나눠서 프리미엄 판매를 좀 더 촉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애플이 끝나누기를 하면서 판매 실적에 유의미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게 이제 비판의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 최근에 출시한 아이패드 있잖아요. 그 아이패드 기본 모델에 7년 전에 출시된 1세대 애플 펜슬이 적용이 돼서 소비자들이 되게 좀 불만스러워 한다고 하는데요.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굳이 신작 아이패드에 7년 전에 나온 애플 1세대 펜슬을 쓴 걸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거 막 충전 따로 시켜야 되고. 이 정도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놓고, 너네 이거 저가형 사지 말고, 프리미엄, 고가형 제품을 구입해. 이런 무언의 압박인 것 같습니다. 제품 회사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상식에 벗어난 수준까지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애플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죠. 광고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광고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애플이 10월 25일부터 앱스토어에 광고 영역을 추가할 거라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애플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서 투데이 탭과 개별 앱 목록 하단 그 공간에 광고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애플에게 정말 큰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실 텐데 바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리스크입니다. 과거 애플의 중국 생산 비중은 한 95%를 웃돌았어요. 생산이 중국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애플에게는 아킬레스건이죠. 이제서야 비로소 중국 생산과 다른 지역 생산을 좀 분리하는 것에 나섰습니다. 인도 생산 비중도 크게 높인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애플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비용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생산 전략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플 입장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플은 탈중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역대급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위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그럼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산 측면에서도 그리고 판매 측면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이 앞으로 이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이게 애플이 직면한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애플은 최근에 금융 서비스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최근 골드만삭스와 함께 저축 계좌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계좌에는 이자도 붙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아이폰 이용자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애플이 최근 들어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치 없이 아이폰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탭투페이도 있고요. 그리고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애플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핀테크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것들에 좀 도입이 늦을 것 같아요. 애플이 금융뿐 아니라 의료보험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워치로부터 취득한 다양한 건강 관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부터 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대형 보험사와의 제휴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플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주주님,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미 좀 너무 커질 대로 커지지 않았나요? 이미 다 성장을 해서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주가의 상승도 조금 지금이 고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애플은 이미 다 성장했고 앞으로는 성장의 여지가 적다. 그러니까 주가도 앞으로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새롭게 싹 트는 그런 거에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쏠리고요.
이런 관심이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립니다. 뭔가 그런 반짝거리는 뉴스가 나오면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주가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에 그 반짝거리는 뉴스가 많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제품이랑 서비스잖아요. 그 제품이랑 서비스를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제품에 열광하고 그 제품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면 그 기업은 그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그 기업이 뭐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현금 흐름도 괜찮고 부채 비율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아주 좋은 거죠. 중단기적으로 실적은 뭐 흔들릴 수 있고요. 세상 모든 기업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결국 그 기업이 가진 제품과 서비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지금 반짝거리는 뉴스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로 보인다면 오히려 애플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아니면 뭐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 애플이 성장주에서 완전히 가치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한번 이 회사를 지켜보고 싶어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애플 주가입니다. 지금 같은 베어마켓 속에서는 애플 주가도 역시 뭐 바람 앞에 등불이죠. 시장이 꺾이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이런 시기에는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지금의 혹한기를 버텨내고 나면 좋은 시절에는 더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